제7장 절대군주 마음이 공허한 나르시시스트 현종, 숙종. 인간은 모두 악이, 즉 아주 연약한 존재로 태어난다. 얼마나 연약한지 누구든 돌봐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다. 그러나 이렇게 신체적으로는 가장 연약한 존재일 때 심리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전능감을 가지게 된다. 아기가 너무도 연약하므로 양육자가 모든 것을 아기 중심으로 맞춰주기 때문이다. 마치 절대 군주를 모시는 신하처럼 아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대하고 아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려고 노력한다. 양육자가 이렇게 아기를 극진히 보살피는 것은 단지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아기는 보살펴주고 싶은 모성애를 자극한다. 그래서 아기를 보면 모두 좋아하고 웃으며 반긴다. 심지어 아기를 처음 본 사람이라도 그러하다. 아직 인지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아기는 이러한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된다. 물론 시간이 지나 실패를 경험하고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 전능감은 깨진다. 우선 동생만 태어나도 자신에게 몰렸던 관심은 그치게 마련이다. 그러나 아기가 일반인이 아니라 왕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아기라면 어떨까? 물론 아기 때의 전능감이 완벽하게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남게 될 것이다. 달리 생각하면 전능감은 왕이 가져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맞춰준다면 과연 행복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마음에 공허감이 남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느끼며 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 갈구하고 찾는다. 그 대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다. 그게 무엇이든 자신에게는 해가 되기 쉽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쉽게 손상될 수 있다. 조선 최고의 나르시시스트 숙종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임을 당하고 그의 동생 복림대군이 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효종이 되었다. 효종은 소현세자와 달리 인조의 뜻에 맞는 아들이었다. 효종은 왕위에 등극했을 때부터 배청 분위기를 확산하고 북벌 계획을 추진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 효종 5년 1654년과 9년 1658년 두 번에 걸친 나선 정벌에서 조선군의 조총부대 활약에 힘입어 전쟁은 승리로 끝났다. 효종과 조선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당장이라도 청나라와 싸울 것 같은 기세였다. 그러나 효종의 북벌 계획은 결국 무의로 돌아갔다. 효종의 예상과 달리 청나라는 날로 강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효종은 북벌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의 아들 현종이 왕위에 오른다. 아버지 효종, 복림대군이 심양의 볼모로 잡혀가 있을 때 태어난 현종은 즉위하자마자 예속 논쟁에 휩싸이는데 이는 효종의 상에서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 즉 장렬왕후 조씨가 어떤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었다.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은 효종이 인조의 차남이기 때문에 1년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허목과 윤휴를 비롯한 남인은 효종이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3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쟁은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임을 당한 뒤 왕위에 오른 효종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였다. 현종은 서인의 주장 1년상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 문제를 더 거론하지 말라고 명했다. 1차 예송 논쟁, 기해 예송을 계기로 조정은 서인이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는 현종 15년 1674년 2월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가 죽자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며느리가 죽었을 때 시어머니가 어떤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가 장남인 경우와 차남인 경우가 달랐기 때문이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은 이번에도 효종이 차남이기 때문에 자의대비가
9개월만 상복을 입으면 된다고 했고, 남이는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장남으로 보아야 하고 그래서 1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때 현종은 처음과 달리 남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배후에는 김석주가 있었다. 김석주는 서인이면서도 송시열의 세력을 꺾고 서인의 중심이 되고자 했던 인물로서 현종의 처사촌이었으며 이때 좌부승지로 있었다. 현종은 김석주에게 1차 예속 논쟁을 재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고, 현종은 이 보고를 토대로 남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래서 2차 예속 논쟁, 갑인예송을 계기로 현종 말기와 숙종 초기에는 남인과 김석주가 조정을 장악한다. 예속 논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의 대비의 상복에 대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당파 사이의 권력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권을 견제하려는 왕과 왕권을 견제하려는 신하 사이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당파 싸움이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을 때 숙종이 왕위에 올랐다. 적통 숙종 14세에 친정을 하다. 숙종은 현종 2년 1661년 8월 원자로 태어났다. 당시 21세였던 현종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는 조선 왕조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조선 왕실에서 흘렸던 피는 대부분 후계자를 두고 일어난 것이었고, 이는 왕권 약화로 이어졌다. 특히 반개 승통의 시대를 연 선조 이후 왕권이 신권에 밀리는 형국을 보였는데, 이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도전받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원자가 태어났다는 것은 왕권의 강화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왕실과 조정, 조선 전체의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원자가 건강하게만 자란다면 세자가 될 것이고 성인이 되어서는 왕이 될 것이 분명했다. 현종과 왕실 그리고 조정이 원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원자가 현종 8년 1667년에 왕세자로 책봉되면서 본격적인 세자 교육이 시작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원자가 태어나면 원자를 양육하는 기관인 보양청을 설치했다. 원자가 더 성장하여 글 공부를 해야 할 때가 되자 보양청은 강학청으로 바뀌었다. 강학청은 어려운 글 공부를 시키는 곳이 아니라 글자를 깨우치는 정도의 기초교육을 시키는 곳이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글 공부를 할 때가 되자 강학청은 다시 서연으로 탈바꿈했다. 숙종도 왕세자로 책봉되면서 서연에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현종은 세자가 글 공부 때문에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까, 글 공부를 너무 일찍 시작해서 흥미를 잃지 않을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챙길 만큼 세자를 끔찍이 아꼈다. 현종 9년 1668년에는 지방을 순행하던 현종이 세자가 병으로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체 없이 돌아와서 세자의 병간호를 직접 맡기도 했다. 실록에서는 현종이 세자의 병간호를 하느라 한동안 정사를 돌볼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애지중지하던 세자는 현종의 보살핌 속에서 하루하루 성장하면서 왕으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현종 15년 1674년 2차 예속 논쟁에서 현종은 김석주와 남인의 손을 들어주는데, 그러고 나서 불과 한 달여 만에 현종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면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그 와중에서도 현종은 정승들과 처사촌 김석주에게 세자를 부탁하고 8월 18일에 승하한다. 현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조정과 온 백성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누구보다도 이제 14세밖에 안 된 세자에게는 더욱 그랬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죽음은 자신의 왕위 등극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세자가 20세 이전의 왕이 되면 성인이 될 때까지 혹은 친정 능력이 있을 때까지 수렴 청정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실제로 성종은 정의왕후, 명종은 문정왕후, 선조는 인순왕후의 수렴 청정을 받았다. 당연히 14세의 숙종도 수렴 청정을 받아야 했고,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는
수렴청정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숙종은 수렴청정 없이 바로 친정을 시작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수렴청정이란 왕실의 최고 어른이 해야 하는 것인데 숙종 당시에는 바로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가 서열상으로 최고의 어른이었다. 그러나 자의대비는 궁궐에서 실권도 없었고 수렴청정에 대한 의지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숙종의 어머니였던 명성황후가 수렴청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자의대비에게 맡길 수도 없고 자신이 할 수도 없었기에 명성황후는 신하들과 의논하여 숙종의 친정을 결정했다. 명성황후는 자신의 사촌인 김석주가 숙종 옆에서 보좌할 것이므로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조선의 왕들 중에 20세 이전에 친정을 시작한 왕은 전혀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다. 선조가 16세의 나이로 왕위에 등극하여 인순왕후의 수렴청정을 받기는 했으나 이듬해 능력을 인정받아 17세부터 친정을 했다. 이러한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14세와 17세의 나이 차이는 결코 적지 않다. 물론 숙종이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예의 바르기가 웬만한 성인 못지않다는 이야기가 자자했지만 과연 국정을 잘 돌볼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다. 숙종은 이러한 걱정을 일시에 불식했다. 왕위에 오르는 순간부터 그는 조선의 절대 군주로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왕이 되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자신의 철학을 실천에 옮겼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조선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상처들, 이전까지는 언급조차 할 수도 없었던 사안들을 숙종은 과감히 드러내놓고 치유하려고 했다. 우선 태종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희생된 이방번과 이방석을 복권했다. 이들의 복권은 자칫 태종의 거사였던 1차 왕자의 난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도 거론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러나 숙종은 이들을 복권하여 이방번은 무한대군으로 이방석은 의안대군으로 추증했다. 한편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임시로 왕위에 있었던 영안대군인 이방과도 공정대왕으로 불릴 뿐 제대로 된 칭호를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숙종은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물어서 공정대왕의 묘호를 정종으로 정했다. 묘호가 없었던 왕은 정종뿐만이 아니었다. 문종의 아들로서 삼촌이었던 수양대군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한 노산대군도 묘호가 없었다. 방번과 방석을 복권하는 것이 태종의 정통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노산대군을 복권하는 것은 세조의 정통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숙종은 자신의 판단을 신뢰했고 노산대군에게 단종이라는 묘호를 정하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육신의 복권도 강행함으로써 조선 역사의 상처를 어루만지려고 했다. 자칫하면 스스로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지탄과 오해를 받을 수 있었지만 숙종은 일단 옳은 일이라고 판단하면 밀어붙이는 성격이었다. 숙종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했다. 그래서 숙종의 이러한 태도에 아무도 제동을 걸지 못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각과 견주어 보기 위함이었다. 조선의 역사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숙종은 대내외적으로 좋은 시대를 타고나지는 못했다. 효종 때부터 북벌을 준비하고는 있었지만 사실상 불가능했다. 인조반정 후 서인과 남인의 힘이 커져 왕의 말보다는 당파를 이끄는 영수의 말이 더욱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적 여건은 숙종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숙종은 조선의 절대 군주였기 때문이다. 절대 군주의 전능감. 숙종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사람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자격이 있었던 왕, 즉 원자로 태어난 왕은 숙종 이전에는 단 3명뿐이었다. 바로 문종과 연산군, 인종이다. 이 외에 다른 왕들은 원자로 태어나지 않았다. 성인이 되어서 왕이 되었거나 어린 시절 세자부터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사적으로 보자면 왕이 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심리적으로 보자면 전능감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능감이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심리적 상태다. 아기들은 세상에 대하여 너무 무력하다, 한없이 약하다. 외부의 위협과 공격에 대해서 무력하고 약한 것은 물론이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생리활동, 즉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돌봄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아기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아기를 돌본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리 활동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외부의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기가 세상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알려 주어야 한다. 이렇게 아기를 돌보고 싶은 마음과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할 때 우리는 모성애라는 말을 사용한다. 심리학자들은 모성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 하나는 돌보는 양육자의 입장에서고 또 다른 하나는 돌봄을 받는 아기의 입장에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모성애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볼 때 하는 행동과 느끼는 감정이다. 실제 연구에서도 사람을 비롯한 포유동물들은 새끼를 출산함과 동시에 생리적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모성애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모성애를 전혀 다른 입장, 즉 아기의 입장에서 보기도 한다. 아기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성애를 이끌어내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독특한 특징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모성애적 감정과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단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독특한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아기들은 머리가 크다. 갓 태어난 아기는 머리와 몸의 비율이 1대3이니 상당히 큰 머리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마가 약간 돌출되고 눈이 비교적 크며 코는 위로 살짝 젖혀졌다. 그리고 두 볼은 매우 토실토실하다. 그러나 이런 특징들을 압도하는 최고의 아기다움은 미소다. 아기들이 웃는 모습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며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아기들이 짓는 미소는 성인들의 미소처럼 행복하고 즐겁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아기들의 인지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서 웃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학자들은 이것이 선천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얼굴 근육이 수축되기 때문에 표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야 어떻든 아기의 미소는 모성애를 유발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기 자녀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어떤 아기든지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싶은 모성 동기를 가진다. 아기의 귀여운 얼굴과 앙증맞은 신체 구조, 그리고 살인 미소는 모든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끌게 마련이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아기가 있는 집안과 아기가 없는 집안의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다. 아기가 있는 집안은 모두들 아기를 바라보면서 아기가 한번 웃어주기를 고대한다. 아기가 웃어주면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가족들의 웃음꽃이 핀다. 행여 아기가 아프기라도 하면 모든 가족의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 또한 아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아기는 갖지 못할 것이 없고 하지 못할 것이 없다. 아기가 가족의 중심이 되어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며 전능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능감은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기를 돌봐주고 보호해주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결정적으로 아기의 전능감을 산산조각내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 바로 동생의 출생이다.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이며 열등감 이론으로 유명한 아들러는 동생을 본 첫째 아이의 심리 상태를 폐위된 왕에 비유했다. 동생의 출생으로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절대 권력이 동생에게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동생이 없이 외동으로 자란 사람들은 절대 권력의 상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쉬운 것이다. 한 가족의 아기도
이렇게 절대 권력을 통한 전능감을 경험하는데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난 아기는 오죽할까? 숙종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신분이었다. 그래서 숙종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절대 권력과 전능감은 다른 아기들과 비교할 수 없다. 왕실의 수많은 왕족들과 조정의 대신들, 궁궐의 신하들을 비롯하여 조선의 모든 백성이 원자를 바라보면서 원자가 울고 웃는 표정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현종은 숙종의 어머니였던 명성황후 김씨를 제외한 다른 아내를 두지 않았다. 게다가 명성황후 김씨는 총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숙종 1명이었다. 이것은 숙종의 위치를 더욱더 절대적으로 만들었다. 행여나 원자가 왕이 되기 전에 죽기라도 한다면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숙종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절대 권력을 가진 아기로 전능감을 경험하면서 성장했다. 이러한 숙종의 성장 배경은 이후에 왕이 되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끝까지 밀어붙이고야마는 절대 군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전의 왕들이 할 수 없었던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도 절대 군주 숙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무도 제동을 걸 수 없는 절대 권력자의 행보는 때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도 한다. 숙종의 재위 기간 동안 죽은 선비들은 조선의 4대 사화를 통해서 죽은 선비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정치 제도인 환국 때문인데 숙종은 환국이라는 극단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 자신의 전능감을 마음껏 누렸다. 환국의 연속. 현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2차 예속 논쟁에서 김석주와 남인에게 패배한 서인의 숙청 계획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현종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남인은 송시열과 서인을 탄핵하기 시작했고 숙종도 이를 받아들여 첫 번째 환국을 실시했는데 이를 갑인 환국이라고 한다. 환국이란 왕이 조정의 대신들을 전면적으로 바꿔버리는 일종의 정권 교체를 의미한다. 이전까지의 왕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몇 명만 갈아치우곤 했는데 숙종은 거의 모든 대신들을 갈아치운 것이다. 갑인 황국으로 인조반정 이후 40년 동안 서인의 손에 있었던 조정의 주도권은 남인에게 넘어갔다. 서인의 몰락은 현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일어났던 2차 예속 논쟁의 결과로 예견된 것이다. 갑인 황국의 결과, 남인이 조정을 장악하기는 했으나 완전히 남인의 세상은 아니었다. 숙종은 어머니 명성황후 김씨의 청거를 받아 김석주를 요직에 앉혀놓았다. 이로써 숙종은 남인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가지게 되었다. 남인에게 조정의 주도권을 넘겨준 지 몇 년 되지 않아 숙종은 남인의 무능과 전횡에 염증을 느꼈고 다시 황국을 일으켰다. 황국이 일어난 계기는 2가지로 모두 남인의 영수였던 허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첫째는 허적이 기름천막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기름천막은 비에 젖지 않게 만든 천막으로 원래 왕실의 행사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다. 숙종은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기름천막을 사용한 허적이 왕권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대노했다. 여기에 더하여 더 큰 사건이 있었다. 허적의 유일한 혈육인 서자, 허견이 인조의 손자이며 임평대군의 아들들과 함께 영모를 도모했다는 고변이 숙종에게 들어왔다. 이로 인해 숙종은 거의 100여 명에 이르는 남인을 사형시키거나 유배를 보냈고 남인은 완전히 몰락했다. 이것이 숙종 6년 1680년에 일어난 경신 출척이다. 이로써 조정은 다시 서인의 세상에 된다. 이 경신 출척에서 남인의 숙청에 대한 의견 대립 문제로 서인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다. 노론은 송시열, 이의명을 중심으로 한 노장파로서 남인에 대하여 강한 탄압을 주장한 반면 소론은 한태동, 윤중을 중심으로 한 소장파로서 남인에 대하여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로써 조정은 남인, 북인과 더불어 소론과 노론으로 사색 당파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 세 번째 일어난 환국은 그 유명한 장희빈과 관련이 있다.
원래 숙종의 정비는 인경왕후 김씨였다. 그녀는 2명의 딸을 낳았으나 모두 일찍 죽었고 자신도 숙종 6년 1680년 20세의 젊은 나이에 천연두로 세상을 떠났다. 이듬해 숙종은 인현왕후 민씨를 계비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인현왕후 민씨도 아이를 갖지 못했다. 이때 숙종은 희빈 장씨에게 마음을 두었고 결국 숙종 14년 1688년 그녀는 왕자 균을 낳았다. 숙종은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려고 했고 서인은 인현왕후의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후궁의 자식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고언했다. 그러나 숙종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다. 왕자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세자에 책봉했고 세자 책봉에 반대한 서인에게 사사를 내리거나 유배를 보냈다. 이때 서인의 영수인 송시열도 사사를 당했으니 이를 기사황국이라고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희빈 장씨를 빈으로 승격하는 것과 동시에 인현왕후 민씨를 폐출하기에 이른다. 중전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것이다. 이를 두고 많은 서인이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숙종은 다시 한번 서인들을 사사시키거나 유배를 보냈다. 인현왕후는 서인 출신이었고 희빈 장씨는 남인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도 기사황국의 중요한 원인이다. 기사황국의 결과 서인은 축출되고 다시 남인이 조정을 장악했다. 숙종 15년 1689년 기사황국 직후 숙종과 중궁 장씨의 관계는 좋았다. 그러나 이후에 숙종의 관심은 소위 최씨에게 옮겨갔다. 숙종 19년 1693년 최씨는 아들을 낳았다. 비록 이 아들은 오래 살지 못했지만 다음 해에 최씨는 다시 아들을 낳았다. 이가 바로 영조가 되는 연인군이다. 이처럼 숙종의 관심이 장씨에서 숙빈 최씨에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숙종이 장씨에게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바꿔 말하자면 민씨의 패비를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남인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음을 염려한 숙종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숙종의 이러한 의중을 알아차린 서인은 민씨 복위 운동을 전개했으며 남인은 당연히 서인을 제거하려 했다. 그러나 숙종은 서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남인은 유배되거나 사사를 받았고 패비 민씨를 복위하고 장씨를 다시 희빈으로 강봉했다. 이것이 숙종 20년 1694년에 일어난 갑술 옥사다. 숙종은 희빈 장씨를 내치기는 했지만 세자는 여전히 보호해 주었다. 그리고 세자를 위해서라도 숙종은 희빈 장씨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궁녀에서 희빈으로, 희빈에서 중궁이 되었다가 다시 희빈으로 강봉된 장씨의 마음은 당연히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그러던 중 숙종 27년 1701년 인현왕후 민씨는 원인 모를 병고에 시달리다가 죽었다. 이를 두고 말이 많았는데 특히 희빈 장씨가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차려놓고 무당을 불러 구술하면서 매일같이 민비가 죽기를 빌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만약 민비가 죽는다면 세자의 어머니인 자신이 다시 중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숙이 최씨를 통해 결국 숙종의 귀에 들어갔다. 숙종은 희빈 장씨에게 자진, 즉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명했고 결국 희빈 장씨는 사약을 마시고 죽었다. 숙종은 희빈 장씨의 오빠였던 장희재를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을 국문하여 죽였다. 그리고 희빈 장씨의 죽음을 반대했던 서인의 소론 측 사람들도 유배되거나 파면당하고 서인의 노론이 대거 등용되었다. 이것을 가리켜 무고의 옥이라고 한다. 마음이 공허한 나르시시스트. 사극을 즐겨보는 많은 사람들은 숙종보다 장희빈을 더욱 잘 알고 있다. 장희빈의 일생이 파란만장했기 때문에 극작가들에게 좋은 소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숙종의 환국 정치를 장희빈과의 애증 관계로 풀어내는 사극들이 대부분이지만 역사적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다. 장희빈과의 관계를 환국 정치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숙종은 환국 정치를 통해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절대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 과정에서 인현왕후 민씨와 희빈 장씨를 연루시켰다고 보는 것이 사학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이처럼 희빈 장씨와의 관계 때문에 환국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굳이 환국의 과정에서 인현왕후 민씨와 희빈 장씨를 희생시킬 필요는 없지 않는가? 도대체 아내들을 죽이고 살리고 폐위하고 포기하는 숙종의 심리는 무엇일까? 숙종은 조선의 어느 왕보다 강력한 왕권의 소유자였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했던 것은 물론이고 어린 시절부터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감을 소유한 절대 군주였기 때문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절대 권력을 가진 숙종의 전능감은 이전의 왕들이 할 수 없었던 역사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들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전의 왕들과 달리 신하들이 자신의 의견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나 상소를 올릴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심사숙고하기보다는 분노의 감정에 쉽게 휩싸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곧바로 내치는 불같은 성격을 만들어 주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적 성격의 특징이다. 자기애로 번역되는 나르시시즘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나르시수스로부터 유래된 말이다. 나르시수스는 강의 신인 케피수스와 요정 리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잘생긴 외모 때문에 수많은 요정들과 여성들의 구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들을 모두 냉정하게 뿌리친다. 나르시수스를 사랑했다가 버림받은 한 요정이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에게 복수를 부탁했다. 그도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또 애정의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깨닫게 해달라고 한 것이다. 네메시스는 요정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어느 날 나르시수스는 사냥을 갔다가 길을 잃었다. 한참 숲속을 헤매다가 작은 옹달샘 하나를 발견했다. 목을 축이려고 샘에 다가간 그는 그 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을 발견했다. 물론 그것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모른 채 물에 비친 사람에게 반해버리고 만다. 물에 비친 아름다운 사람은 만지려고 하면 이내에 사라지고 손을 치우면 다시 나타나곤 했다. 나르시수스가 아무리 구애를 해도 그 사람은 대답이 없었다. 나르시수스는 너무나 슬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샘 앞에 앉아 애타게 그것만 바라보았다. 시간은 흘러 그는 점점 야위었으며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다가 죽어간 나르시수스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 자기애적 성격인 사람들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자기심리학의 창시자인 코엇은 그렇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코엇의 주장에 따르면 나르시시즘인 사람들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결과로 마음에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도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지 않게 마련이다. 그러나 사랑받고 인정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늘 공허하여 미봉책으로나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끊임없이 요구하기에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코엇은 수많은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내담자들과 상담하면서 공통된 현상을 발견했다. 내담자들이 상담자로부터 끊임없는 반영을 원한다는 것이다. 즉, 말이나 행동을 비롯한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하여 상담자가 완벽하게 반응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만약 상담자가 자신에 대하여 무관심하다고 느낄 때 혹은 자신의 말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고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면 이들은 불같이 화를 낸다. 너무나 취약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화도 잘 내고 스스로 잘난 척을 하기 때문에 자기애적 성격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상담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해 주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더 나아가 착취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애적 성격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코엇은 양육자가 아이의 다양한 욕구와 감정에 공감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사랑받고 이해받고 공감받아야 할 아이는 부모의 공감 실패로 좌절과 수치감을 느끼고 이때부터 공허한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신을 스스로 사랑해야 한다. 나르시시스트는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자기애적 성향은 몇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지나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고민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달리 자신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대인관계는 상대방을 착취하며 이용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상대방은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본인은 끊임없이 감정과 느낌을 공감해줄 사람을 찾아 헤맨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 그 사람에게 빠지지만 그 사람에게 공감과 이해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상대방을 공격하고 저주하면서 과감하게 떠나는 특징을 보인다. 최고의 나르시시스트 숙종. 숙종에게는 나르시시즘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물론 숙종이 왕이었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의 특징인 자기 중심성과 특권의식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왕들과 비교해보면 숙종의 특권의식은 월등하다. 원자로 태어나서 왕이 된 정통성 있는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는 정말 특별한 왕이었다. 스스로 특별한 왕이라고 여겼던 숙종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나르시시즘의 또 다른 특징인 대인관계에서의 착취와 이용이 나타난다. 숙종의 재위 시절 일어났던 여러 번의 환국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인과 남인이 자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거나 반대 의견을 내었을 때 일어났음을 볼 수 있다. 숙종에게 용서와 관용이란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신하들에게 무조건 복종을 요구했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자비한 유혈숙청을 단행했다. 얼마나 철저하고 주도 면밀했던지 역모나 반정의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자신의 목적과 생각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등용했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저없이 내쳐버리는 숙종. 그에게 주변 사람들은 그저 착취와 이용의 대상이었다. 착취와 이용을 당한 사람은 비단 서인과 남인만이 아니었다. 인현왕후 민씨와 희빈 장씨도 그런 대상이었다. 숙종에게 아내들이 필요했던 것은 세자를 얻기 위함이었다. 세자를 얻어야 왕권이 더욱 강화되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숙종의 마음을 인현왕후 민씨는 풀어주지 못한 반면 희빈 장씨는 시원하게 풀어주었다. 숙종은 이제 필요가 없는 인현왕후 민씨를 폐비하고 그 자리에 희빈 장씨를 앉혔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숙종은 중전 장씨도 장씨가 낳아준 세자도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숙이 최씨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씨는 서인 출신이기에 여러모로 중전의 자리와 격식에 어울리지 않는 언행을 일삼았고 중전의 이러한 행동은 숙종의 품위까지 손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숙종은 다시 인현왕후 민씨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말은 장씨의 이용 가치가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숙종은 장씨의 배경인 남인을 견제하기 위해 민씨의 배경이 되는 서인이 필요했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숙종은 다시 폐비 민씨를 포기하고 장씨를 강봉해버렸다. 숙종은 철저하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움직였다. 이것이 착취와 이용이 아니고 무엇이랴. 숙종의 이러한 모습은 과단성 있는 절대 군주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매우 불안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에 가깝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코엇은 어린 시절 양육자의 공감 실패가 나르시시즘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숙종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원자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는 숙종은 늘 궁중 예절과 격식에 맞게 생활해야 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심지어 밥을 먹거나 자는 것도 여염집의 아이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어린이들은 어리게 행동해야 한다. 어리광도 부리고 변덕도 부리는 것이 어린 아이들만의 특권이다. 그리고는 한없이 공감과 이해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이다. 그러나 숙종은 이러한 어린 시절이 없었다. 원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변에는 온통 자신에게 굽실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면 왕자로서의 예절을 가르쳐 주려는 사람들 뿐이었다. 자신의 어린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숙종은 공허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 헤맨 것이다. 이 마음을 채워줄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내 내치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은 아무도 이해해줄 수 없다고 느끼면서 일방적인 착취와 유기를 반복하는 전형적인 자기애적 성격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숙종처럼 원자로 태어났던 문종과 연산군, 인종은 어떠한가? 우선 왕위에 오른 나이가 문종은 37세였고 인종은 30세였다. 따라서 자기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측면이 성인이 된 이후에 많이 다스려졌을 것이다. 게다가 치세기간도 문종은 2년 3개월이고 인종은 9개월이어서 왕으로서의 진면모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원자로 성장한 연산군은 숙종처럼 19세에 왕이 되었다. 연산군과 숙종은 분명히 공통점이 있다. 숙종도 문종이나 인종처럼 왕위에 오른 나이가 더 늦었더라면 자기애적인 성향이 조금 덜했을지도 모르겠다. 자기애적 성격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독단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잘 지낼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다. 이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과 이해를 원한다.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공감과 이해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코엇은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자기애적 성격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이라고 했다. 만약 심리학자가 아니더라도 이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의 마음은 상당히 편안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사람들에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기애적 성격의 대인관계가 착취적으로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다. 이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공감받고 이해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면 그에게 달라붙는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이해와 공감을 원한다. 그러나 이렇게 일방적인 자기애적 성격을 감당할 사람은 부모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심리학자 그리고 성인 군자 외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연히 상대방은 지쳐갈 것이고 공감과 이해 대신 비난과 비판이 나오게 된다. 자기애적 성격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다고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거나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다. 숙종의 환국 정치도 결국 서인과 남인 중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당파와 손잡고 다른 당파를 내치는 일을 반복한 것이다. 인현왕후 민씨와 희빈 장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공감을 요구하면서도 상대방에게 공감해주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숙종의 마음이었고 황국 정치와 장희빈 사건의 기초였다. 공부하고 일하는 왕이었던 숙종. 숙종은 황국을 통해 엄청난 수의 선비들을 죽이고 중전을 패비시켰다가 복위시키기까지 했지만 아무도 그를 폭군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숙종은 공부하는 군주, 일하는 군주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부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숙종은 신하들에게 존경받을 이유가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왕의 공부는 주로 경연에서 이루어진다. 경연은 원래 임금과 신하가 정치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 장이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신하들이 왕에게 직접적인 조언이나 충고를 할 수 있는 장이었다. 따라서 왕권 강화를 염두에 두었던 왕들, 대표적으로 태종과 세조, 연산군은 경연을 싫어했다.
그러나 숙종은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게 경연은 정치 토론의 장이라기보다는 강의를 듣고 학문을 연마하는 장이었다.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하들이었고 신하들은 경연을 통해서 왕의 사상과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그럼에도 숙종은 경연에 열심히 참여했다. 숙종 1년 1675년 10월 경연청이 공사 중이어서 당분간 경연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그러나 숙종은 경연을 쉬면 공부가 중단된다고 하면서 조문도 석사가히, 즉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공자의 말을 인용했다. 이때 숙종의 나이 15세였다. 게다가 책을 보다가 밤이 깊어 새벽에 잠자리에 들더라도 아침 경연에 늦는 법이 없었다. 숙종은 공부에만 힘을 쓴 것이 아니라 일도 열심히 했다. 임진왜란 이후 지속되어 온 정비 작업과 복구 작업을 거의 완료하여 조선 후기의 기반을 닦았다. 대동법을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상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인 화폐를 만들어 통용시켰다. 화폐의 유통은 태종 때부터 시도되었으나 번번이 실패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숙종은 문제점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추진했고 결국 조선에서도 화폐의 사용을 보편화시켰다. 이를 계기로 조선의 상공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국방에서도 숙종은 많은 업적을 남겼다. 북한 산성과 남한 산성의 개축과 보수를 실시했으며 강화도를 요새화했다. 군제 개편을 단행했고 군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숙종은 나라의 경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청나라가 백두산을 은근슬쩍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려고 하자 청나라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 결과 조선시대 내내 불명확한 상황에 놓여있던 북방의 경계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심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외인이 울릉도에 출입하자 외교 문서를 통해 울릉도를 확실한 조선의 땅으로 편입했다. 숙종이 공부와 일을 좋아했다는 것은 사냥과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왕권 강화를 추구했던 태종, 세조, 성종, 연산군은 모두 사냥을 좋아했다. 사냥은 왕이 궐을 떠나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오락이었다. 답답한 궁궐을 벗어나 격식과 예절을 조금이나마 벗어던질 수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런데 조정의 대신들은 왕이 사냥하는 것에 대하여 줄기차게 반대했다. 우선 이들은 주로 글 공부를 하는 문신들이었기 때문에 사냥과는 당연히 거리가 멀었다. 그러니 왕과 함께 사냥을 나가더라도 즐거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 게다가 왕이 사냥을 하다 보면 당연히 글 공부할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왕의 사냥을 반대한 것이다. 그러나 숙종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악으로 간주했다. 실제로 그는 재위기간 중에 단 한 번도 사냥을 하지 않았다. 숙종은 사냥뿐만 아니라 여색에 빠지지도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숙종을 희빈 장씨와 연관시키기 때문에 여색에 빠졌던 왕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숙종과 희빈 장씨와의 관계는 환국 정치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희빈 장씨를 숙종의 여색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만약 숙종이 여색에 빠져 있었다면 45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으면서 많은 후궁을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숙종의 후궁은 희빈 장씨를 비롯하여 숙빈 최씨와 명빈 박씨까지 3명뿐이었다. 숙종이 여자와 사냥을 즐기지 않고 공부와 일에 전념했던 것은 그만큼 일 욕심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가 폭군이 아닌 성군으로 기억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숙종의 일 욕심은 결국 그의 건강을 악화시켰다. 더구나 원래부터 몸이 약했던 숙종은 노년에 이르러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자신의 적은 바로 자신. 숙종처럼 일 욕심이 많아서 성취감을 즐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취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A형 행동 유형이라고 한다. 혈액형의 A형이 아니다. A형 행동 유형은 2명의 심장 전문의가 개념화한 것으로 이들은 관상성 심장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특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관상성 심장질환이란 심장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손상을 입은 장애다. 관상동맥의 손상으로 인해 심장의 혈액 공급이 저하되면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불가능해지고 특정 부위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 그 부위가 손상을 입는다. 관상성 심장질환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조급하고 적개심이 많고 타인과 경쟁하려고 하거나 위기감을 느낀다고 한다. 목표와 이상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일 욕심이 많기 때문에 먹고 자는 것이 불규칙해지기 쉽다. 또 한편으로 대인관계에서는 경쟁적이며 타인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당연히 화를 자주 내고 싸움도 자주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는 몸을 긴장시키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며 더 나아가 혈관의 수축과 심박의 증가를 초래한다. 그리고 심박의 증가는 심혈관계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반면 A형 행동 유형과 반대되는 행동 특성을 B형 행동 유형이라 한다. 이들은 느긋하고 여유로우며 조급해하지 않는다. 많은 일을 하려는 욕심이 적으며 대인관계에서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낀다고 한다. 연구에 따르면 A형 행동 유형의 사람들이 B형 행동 유형보다 관상성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한다. 사실 숙종은 어린 시절부터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러던 숙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서 왕위를 잘 감당하고자 국사와 학업에 매달렸다. 잘 하려는 것은 좋지만 스트레스에 취약해진다는 것이 문제다.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면 신하와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화를 내고 분풀이를 한다. 전형적인 A형 행동 유형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른 왕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냥과 여자를 즐겼지만 숙종은 사냥과 여자를 멀리했기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나 방법이 없었다. 해소되지 못한 마음의 스트레스는 당연히 몸에도 영향을 미쳤고 숙종의 건강은 자주 악화되었다. 숙종 1년, 1675년 10월에는 두통과 열이 심했고 그 다음에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서 한 달 이상 고생했으며 숙종 4년, 1678년에도 중병으로 거의 2달이나 누워 지내야 했다. 이 외에도 숙종 8년, 1682년과 9년, 1683년에 병치레를 하느라 병상에서 국정을 돌보아야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의 질병에 대하여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그는 자주 아팠다. 팔다리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마비되는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한여름인데도 온몸이 떨리기도 했으며 입맛도 자주 없어졌다. 그의 병의 원인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었기에 의관들이 좋은 방법을 써보아도 별로 소용이 없었다. 실제로 숙종도 자신의 병을 심화증이라고 했다. 그러던 중 결국 숙종 40년, 1714년 이후로는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증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숙종의 건강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가끔 건강해지기도 했지만 주로 병상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무엇보다 양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숙종은 죽음의 때가 다가옴을 알고 있었고 숙종 43년, 1717년 좌의정이었던 이의명과 독대한 후 세자의 대리청정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정유 독대라고 한다. 그리고 3년 후인 숙종 46년, 1720년 그는 세상을 떠났다. 그는 절대 군주로서 제압하지 못할 대상이 없었으나 정작 자신에게는 이기지 못했던 것이다.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성격. 사람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물론 심리학자들은 심리치료를 통해 내담자가 새로운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많은 경우 변화에 성공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성격이 변하기도 하는데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자신이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그렇다. 심리적 충격이 사람의 성격을 바꾸는 촉매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의 성격은 변하기 힘들다. 어쩌면 성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 변하지 않는
일관된 행동 특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일 수도 있다. 원자로 태어나 왕이 된 숙종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절대 군주에게 필요한 전능감을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전의 왕들이 결코 해낼 수 없었던 일들을 과감히 해냈다. 그러나 숙종이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는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짜여있는 궁궐 생활에서 그는 마음을 털어놓고 공감받고 이해받을 대상이 없었다.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환경에서 그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나르시시즘을 가졌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줄 대상을 끊임없이 갈구했지만 그 대상이 필요 없어지면 바로 내치곤 했다. 결국 그가 마음의 위로를 받은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일이었다. 그래서 몸이 상하도록 일에 몰두하고 매달리다가 결국 죽음을 맞았다. 숙종은 이러한 성격을 죽는 순간에도 감출 수 없었다. 숙종 46년 1720년 4월 숙종의 병세가 악화되었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 이런 와중에서도 이명에게 명하여 청나라 국세를 사용하지 말고 명나라의 것을 사용하도록 했다. 다시 한번 어떤 임금도 시도하지 못했던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절대 군주의 기질이 드러난다. 청나라가 이를 알게 되면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숙종은 생각과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숙종은 병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계속 일했다. 영의정 김창집이 들어와 6명의 승지 중에서 세자리가 공석이라고 하자 채워 넣었다. 세자가 대리청정을 한 지 3년이나 되었고 세자도 어리지 않으니 세자에게 맡길 수도 있었지만 숙종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숙종의 이러한 행동은 일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세자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사실 숙종은 후궁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세자를 삼을 정도로 세자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 그러나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숙빈 최씨가 6년 후 연인군을 낳으면서 숙종은 세자보다 연인군을 더 총애했다. 특히 숙종 37년에는 세자가 혼인한 지 16년이 되었으나 자녀가 생기지 않은 것 때문에 신하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기도 했다. 세자의 나이가 24세였으니 걱정할 법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숙종이 세자에게 마음이 떠난 것이 사극에서처럼 희빈 장씨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후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숙종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후궁의 아들을 세자로 삼았던 것도 흔들리지 않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는데 세자가 후손이 없으니 숙종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세자를 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찌되었든 세자는 아직 20대였으니 말이다. 그래서 숙종이 생각해낸 자구책은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고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구실 삼아 폐세자를 하는 것이었다. 폐세자 구실을 찾기 위해서 대리청정을 시켰으니 당연히 세자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기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숙종은 죽는 순간까지 가능하면 자신이 업무를 처리하려고 했고 끝내 선의를 하지 못했다. 자신에게 필요하면 받아들이고 필요가 없어지면 내치는 나르시시즘의 특성이 죽음 앞에서도 드러난 것이었다. 제 아무리 전능감을 가지고 있었던 숙종이라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인간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숙종의 영향력은 사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래서 숙종의 뜻대로 왕위는 세자였던 경종을 거쳐 숙종이 총애했던 연인군에게 넘어가게 된다.